네, 자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이 강의들을 찍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저에게 사회가 어렵다고 말했던 친구에게 제가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상으로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특히 누군지 알죠 자기는 네, 꼭 보세요. 환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환율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이 환율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나라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 이 원화죠. 우리나라 원을 쓰죠. 1,000원, 만 원 할 때 그 원이요. 우리나라 원화를 얼마를 주면 미국 돈은 뭐죠? 달러. 달러를 얼마 받을 수 있냐는 비율입니다. 1대1이 아니에요. 서로 돈의 가치가 다르니까. 달러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돈을 내줘야 되는 교환의 비율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옛날엔 필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 할 때는. 근데 국제거래라는 게 시작이 됐잖아요. 수출이 시작되고 수입이 시작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명품 가방, 뭐 명품 가방 뭐가 있죠? 뭐 아홉지 이런 거를 이제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미국에 갖다 그 미국 게 아니죠. 아무튼 어느 나라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나라에 갖다 주면 줘요? 안 줘요. 우리나라 돈을 그 나라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돈을 줘야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물건 사러 왔는데 달러 주면 여러분들 이거 어디다 써요? 귀찮잖아요. 또 바꾸러 가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환율이라고 한다고요. 바꾸는 비율이에요. 자, 환율이요. 근데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1달러가 1,000원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1,100원이 됐네요. 그럼 환율은 오른 거예요. 다른 나라 돈의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근데 1,000원이 900원이 됐네요. 1달러가. 그럼 환율은 떨어진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게 이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수요 법칙, 공급 법칙 뭔지 기억나나요? 수요 법칙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법칙이었어요. 공급 법칙은 반대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내놓는 사람의 양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내놓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양이 줄어들면 같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수요 공급 법칙이 환율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외국 돈을 외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외환 시장이라고도 말해요. 수요 공급 법칙이 시장의 규칙이었으니까요. 자,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환율이 어떤 경우에 오르고 어떤 경우에 떨어지느냐예요. 자, 첫 번째, 외화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됐어요. 어떤 경우?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가 미국 물건 많이 사려면 달러가 많아야 되죠. 그 나라에 줘야 될 달러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수입, 그러니까 외국 물건을 많이 사오면 환율이 올라요. 외국 돈을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해외여행이 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뉴욕하고 갔는데 뉴욕 가서 이렇게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 그려준 돈 주면 미국 사람들이 what?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러를 바꿔서 해외에 나가서 쓰고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수입과 마찬가지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외화를 사람들이 많이 쓰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을 많이 달러로 바꿔서 쓰려고 하니까 환율이 올라갑니다. 해외 투자가 증가해요. 우리나라 기업 쓰리성이나 아니면 뭐 고대 근대 네 그런 뭐 자동차 회사 같은데 이제 베트남에 아니면 뭐 필리핀에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우리나라 공장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해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가서 투자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이 외국 돈으로 바뀌어서 외국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만큼 외화가 많이 필요하죠. 외국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의 특징은 외국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쓰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 환율이 오릅니다. 아시겠죠? 요게 조금 어려워요. 외채 상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국으로부터 채권을 상환한다는 거예요. 상환인 제 친구인데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외채 상환이라는 게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98년에 IMF로부터 돈을 꿨어요. 달러를.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근데 그거 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외국 돈을 갚는다는 건 우리나라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외국 돈으로 갚는 거잖아요.
갚으려면 외국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외채를 상환하면 외국으로부터 진 빚을 갚으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자, 외화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는 이거랑 반대겠네요. 자, 수입이 줄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막 외국 물건 잘 안 사요. 그러면 외화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물건 살 건데 달러가 왜 필요해요? 아, 외국 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살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요 법칙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적으면 가치는 떨어진다. 자, 해외여행이 줄었어요. 사람들 요즘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바꿀 일 자체가 없어져요. 달러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외화 수요가 감소되므로 환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투자 감소. 지금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공장 잘 안 세우면 외국으로 나갈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떨어집니다. 외화 수요가 줄어드니까. 자, 이번엔 공급의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외화 공급이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달러를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위에 두 줄은 달러를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달러를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출이 늘었어요. 우리나라 물건이 많이 팔렸어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은 달러로 지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받아올 때 돈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자, 달러를 많이 받았으니까 수출이 늘어나요. 수출이 늘어나니까 달러가 무슨 소리죠? 다시. 자, 수출이 증가하면 달러가 늘어나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도미닉이에요. 막 이러면서 달러를 펑펑 쓰고 가요. 우리나라에. 달러를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은행에 와서 달러를 바꿔갖고 가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바꿨으니까 달러가 많아지겠죠. 야호, 그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가면 우리나라에 외국 돈이 들어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 이거랑 서로 반대예요, 지금. 그죠? 얘랑 얘랑 반대고 얘랑 얘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도 반대일 거고 얘랑 얘도 반대일 거예요. 서로 이 사각형 모양으로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편으로는 얘랑 얘는 좀 비슷한 맥락이고 얘랑 얘는 좀 비슷한 맥락. 대각선으로는 결과적으로 같잖아요. 환율 상승, 환율 상승, 환율 하락, 환율 하락. 그렇죠? 잘 참고하세요. 자, 외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계속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제품 좋아요 이러면서 결국 이런 얘기했네요. 예, 삼성 제품을 많이 사요 외국인들이. 아니면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해요. 삼성이 막 기업, 아니면 우리나라에 막 외국 공장이 막 들어와요. 뭐 이런 거, 예, 이런 스포츠 브랜드 있죠. 예,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외국 브랜드 뭐 있을까 여러분들 알만한 거, 뭐 아니면 뭐 사과 모양의 회사의 공장이 한국에 생겼어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 자기네 달러를 우리나라에 더 줘가지고 원화로 바꿔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결국 달러 공급이 많아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외채 도입. 이게 IMF 때 있었던 일인데 IMF 때 환율이 너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2천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이 외채,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야 우리 달러 좀 줘라, 꿔주라. 그래서 외채가 이제 달러를 꿔는 거거든요. 달러를 꿔왔더니 외화 공급이 늘어났겠죠. 어쨌든 빌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져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량이 늘어나서. 자, 이쪽으로 볼게요. 외화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 그리고 외화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요거 잘 비교하세요.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 수요의 증가의 반대가 수요의 감소고 공급의 증가의 반대가 공급의 감소입니다. 자, 보세요. 수출이 줄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외국 돈 이제 못 벌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요.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자, 외국인 관광객이 안 와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 돈 벌 기회가 줄어든 거니까. 외국인이 국내 투자에 되게 소극적으로 변해요. 한국에 투자 못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달러가 적어지는 거니까요. 요거 잘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림이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나가는 그림이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적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환율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리할 텐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